네, 누구나 들어봤지만 잘 알지 못하는 4차 산업혁명을 알기 쉽게 풀어주는 속닥속닥 미래 접속 4.0의 이광현입니다. 네, 오늘도 생활 속 과학을 알기 쉽게 풀어줄 여러분들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자, 오늘은 좀 게임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정말 등짝 스매싱 맞으면서도 참지 못하고 했던 그런 게임 있으세요? 아유, 없는 사람 있나요? 네. 아, 있지 않을까요? 또 왠지 임 기자님 또 게임 잘하셨을 것 같아요. 임 기자님 잘하는 것보다는 일단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컴퓨터를 사주셔가지고 무슨 게임 하셨어요, 그걸? 원더보이 아세요? 모르시죠? 아, 그거 슈퍼마리오처럼 으로 나와서 이렇게 껴서 하는. 네, 슈퍼마리오처럼 옆으로 걸어다니는 횡스크롤 게임인데 금발 소년이 칼 휘두르고 뭔지 알 것 같아요. 금화를 주워 먹는 띠르르르 띠르르르 띠르르르. 그거 좋아하셨고. 저는 조금 더 시대를 현재로 당겨서 1942 되게 좋아했어요. 네? 전투기 게임이었어요. 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 아, 예, 아케이드. 아, 오락실 오락실에서 하는. 게임이요? 지금도 레트로 카페라 그래서 그런 데 있더라고요. 예. 네, 고전 게임을 하는 데가 네. 많습니다. 전 어렸을 때 카트라이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카트라이더예요? 카트라이더. 참 게임 얘기를 해도 또 세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그죠? 나이가 안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럴 참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은 뭘 해도 항상 들통나는 세대를 보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자, 예전에는 게임하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지만 최근엔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e스포츠 산업으로 성장한 게임의 매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놀이문화로 여겼던 게임. 그러나 전 세계인들을 열광하게 만드는 e스포츠로 거듭나다 4차 산업시대의 첨단 기술을 만나 더 새롭고 더 짜릿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문화 콘텐츠로 성장한 e스포츠. 전 세계 e스포츠 리그 활성화를 필두로 음악, 영화 등 다양한 문화 산업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e스포츠는 언어나 문화 장벽이 낮아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거듭난 e스포츠에 대해 알아보자. 자, 오늘 게임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얘기 나누실 선생님 한 분 모시겠습니다. 네, 선생님 나와주세요. 놔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현재 한국게임학회 회장이자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로 있는 위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게임 학교라고 하면 게임과 관련된 뭐 산업이라든지 모든 걸 다 다루는 학회인가요? 예, 그래서 게임 제작, 그래픽, 프로그래밍, 인공지능 이런 어떤 기술적 분야부터 시작해서 문화, 비즈니스, 산업, 그다음에 정부 정책 이런 쪽까지 게임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다 커버를 하고 지금 있습니다. e스포츠 학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게임을 e스포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스포츠로 분류하는 건가요, 이제 게임은? 예, e스포츠라는 이름으로 명확하게 스포츠로 분류를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 e스포츠를 체육국이 관할을 하는 전통적인 스포츠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 작년에 아시안 게임이 있었어요. 자카르타 네. 팔렘방 아시안 게임 네. 때 이 e스포츠가 시범 종목으로 채택이 돼가지고 6종목을 치렀습니다. 거기서 스타크래프트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땄고요. 네. 앞으로 이제 2022년 중국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는 이제 정식 종목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게임은 스포츠일까에 대한 한번 토론을 잠깐 간단히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는 게임을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게임을 스포츠, e스포츠도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스포츠라는 게 사실 운이 아니라 실력을 겨룰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e스포츠를 보면은 프로 선수도 있고 연습생도 있고 그냥 게임 그 동네에서 잘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실력의 폭이 다양한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은 이것도 스포츠로서 충분히 우리가 실력을 견줄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모든 게임이 다 스포츠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e스포츠라고 불리는 장르는 여러 게임 중에서도 특정한 종목들인데 이게 협동을 이루어서 한다든가 아니면 대결을 한다든가 엎치락뒤치락 한다든가 전략을 짠다든가 하는 이런 것까지 합칠 수 있어야 그래야 e스포츠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스포츠의 정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누가 가장 뛰어난 인간이냐 이거를 골라내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랬을 때 뛰어난 인간이 꼭 육체적인 거에만 한정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신적인 것도 일종의 뛰어난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영역 중에 정신적이고 그리고 또 논리, 판단, 순발력 이런 것들을 겨룰 수 있는 것이라면 스포츠라고 봐줘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e스포츠도 당연히 스포츠. 그럼 사람들이 왜 이렇게 e스포츠 열광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야구장을 생각을 하면 투수가 공을 던질 때 하늘을 예를 들면 뭐 50m를 뛰어 올라서 야구를 공을 던져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죠. 근데 이제 게임의 세계에서 가능한 이야기가 되니까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즉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상의 공간 속에서의 대결을 하기도 하고 협조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굉장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강력하게 빨아들이는 하나의 플랫폼이 돼버린 거죠. 제가 응원하는 팀이 진짜 투수가 50m 날아올랐으면 정말 좋겠네요. 이겨보자고요. 제 생각엔 그 야구 게임으로 나와도 그 팀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상관없습니다. 이거 대전에 있는 팀이잖아요. 근데 제 느낌은 이래요. 게임을 보면은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만드는 과정을 좀 보니까 인간의 심리, 특히 이제 본성에 입각된 인간의 기호,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좋아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 이런 것들을 다 시나리오나 캐릭터에 녹여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 빠져들 수밖에 없는 심리적인 기제들이 작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사실 e스포츠가 다른 스포츠 종목에 비해서 되게 진입장벽이 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야구 보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저도 야구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야구 정말 재밌다. 저 게임 너무 재밌는데 나도 해보고 싶다 해서 야구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어디 가서 할 거예요, 야구를. 그러면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겠네요. 이 사람들이 바에 모여가지고 맥주를 한 잔씩 손에 들고 다 같이 보면서 환호할 수 있으면 e스포츠고 아니면 그냥 게임이고. 결국 이제 e스포츠가 기존의 이제 스포츠와 똑같다고 이제 취급하는 것은 경기에 있어서 룰, 그다음에 심판, 그다음에 선수, 구단 이런 어떤 기존의 어떤 구성 요소들을 지금 다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e스포츠가 미래에 지금 이제 프로 구단과 같은 그 정도의 엄청난 산업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다시 스포츠 생각합니다. 산업의 크기가 어마어마하니까요. 예, 그걸 능가할 거라고 보고 있죠. 잠재력을 갖고 있다. 자, e스포츠에도 다양한 리그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만큼 e스포츠 시장이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e스포츠 리그 중에서 제일 큰 게 이제 롤, 리그 레전드라고 불리는 롤이 가장 큽니다. 작년인가에 롤 결승전에는 1억 명이 시청을 했다는 이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예요. 거의 월드컵 수준이네요. 예, 그러니까 조만간 월드컵을 뛰어넘을 겁니다. 미국의 어떤 메이저리그나 영국, 유럽의 프리미어리그 이걸 능가할 걸로 보고 있는데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국내 게임을 기반으로 한 리그 중에서는 배틀그라운드, 배그. 예, 배그, 배그가 글로벌에서 만든. 일단 이제 유명한 리그고요. 중국에서도 대단히 유명한 게임이 이제 크로스파이어라는 또 거의 이제 중국에서의 가장 인기 있는 FPS이기 때문에 슈팅 게임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중국판 배틀그라운드 이렇게 보면 됩니다만 그런데 중국 내에서 이제 또 엄청난 인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리그라고 하는 게 결국엔 협동을 통해서 팀워크를 발휘하는 게 일종의 리그 경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기회가 요즘 아이들한테 별로 없어요. 다들 뭐 외동아들, 외동딸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모여서 노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대화하는 경우도 많고 개인적인 활동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리그류의 e스포츠를 즐기는 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일입니다.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도 부모님들이 그걸 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 요소도 있고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혼자 있어야 되는데 그 상황에 퍼즐 게임을 혼자서 푸는 것보다 차라리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팀을 만들어서 리그전을 그러니까 결국 밖에서 나가는 게 더 위험한 것이냐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게 그 중독성을 게임 세상이 더 위험하냐, 현실 위험한 세상이 위험하냐 이런 문제. 부모의 어떤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딜레마죠. 네, 딜레마예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이 게임 산업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을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모듈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특히 대표적인 건 이제 인공지능, AI로 불리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IoT 이런 게 있습니다만 특히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하고 이제 빅데이터가 게임 쪽으로 이제 결합이 되면서 예를 들면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AI를 탑재해가지고 이제 NPC 즉 이제 사람이 조종하지 않는 캐릭터를 NPC라고 부르거든요. NPC에 AI를 결합시켜가지고 플레이어들의 어떤 레벨에 맞추는 이런 형태의 어떤 실험들을 하고 있고. 넥슨 같은 경우는 이제 빅데이터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만 넥슨 같은 경우는 게임 속의 어떤 플레이어들의 게임 활동 자체를 전부 이제 빅데이터 기반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어떨 때
플레이어들 기뻐하고 어쩔 때 이탈을 하는 거라든지 어느 타이밍에 플레이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가라든지 세밀하게 분석하네요. 네. 놀랍게도 이제 그 정도의 어떤 실시간 데이터들이 모이는데 그걸 이제 처리를 못할 정도의 방대한 데이터가 모여가지고 또 이제 그 축적한 기간이 좀 짧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제 미국이나 일본, 뭐 세계 유수의 게임 회사들이 특히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관련된 어떤 기술들을 결합시키기 위해서 정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가 게임 산업을 좀 더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콘솔에서 PC로 플랫폼 이동하면서 전 세계를 우리가 이제 석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의 그런 기술적인 모듈들을 결합을 시켜가지고 또 한 번 세계를 석권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기술들을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것이죠. 산업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럼 무역적인 측면은 어떤가요? 수입, 수출 뭐 이런 관계들에 우리가 온라인 게임 나온 이래로 압도적으로 수입보다 수출이 많습니다. 수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수출 이야기 조금 말씀하셨는데 조금 이제 덧붙이면 어떤 게 있냐면 우리나라 이제 컨텐츠 수출. 를 전체를 이제 집계해 봤을 때 게임이 대략 한 60% 정도 절반이 넘네요. 대부분이 게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BTS나 이렇게 굉장히 사실은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 산업 규모만을 놓고 볼 때는 여전히 게임이 절대적인 어떤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임이 게임 자체의 효과도 있지만 다른 산업적 효과로는 일자리를 창출한다거나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킨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게임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프로그래머 몇 명이 만드는 게 아니고 거기에 스토리도 담아야 하고 그래픽도 그려야 하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와의 문제도 있고 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방면의 인재들을 이제 고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게임 자체를 구경하러 사람들이 오기도 합니다. 영국에 이제 웸블리 아레나라고 하는 경기장이 네. 있는데요. e스포츠 경기를 해요. 카운터 스트라이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걸 보겠다고 수만 명이 줄 서서 거기에 관람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e스포츠라고 하는 것도 커다란 효과를 경제적인 그러네요. 효과를 내주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 게임이 단순히 그 게임 산업 안에서만 뭔가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산업 영역으로 확장이 되는 사례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나오는 캐릭터들을 가지고 케이팝 걸그룹을 만든 사례가 있어요. 거기 나오는 아리, 이블린, 카이사, 아칼리라는 그런 여자 캐릭터를 가지고서 뭐요? 모르세요? 아리 모르세요? 그 굉장히 예쁘게 생긴 여자 캐릭터로 걸그룹을 만들어서 노래를 냈는데 이 노래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아이튠즈 케이팝 차트에서 1위까지 했대요. 이런 식으로 게임에서 그 IP를 활용해서 음악을 만들고 네, 그걸 이제 콘텐츠 분야에서는 OSMU라고 합니다. 원 소스 멀티 유즈. 그래서 하나의 소스만 잘 개발을 하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여러 군데다 쓸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와우도 영화가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단순히 그 게임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음악, 영화, 뭐 미술, 뭐 굿즈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산업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람적인 측면에서 좀 보자면 e스포츠가 만드는 산업이 지금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직종들이에요. 기존 세대라기보다는 새로운 그 산업에 진입하는 청년층들이 게임 캐릭터를 만들고 컨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을 하고 이런 분야들을 좋아하는 세대라서 네,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 청년 구직 활동에 굉장히 많은 돌파구를 마련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일자리 거죠. 창출에도 기여를 할 것이다. 자, 앞으로 이렇게 4차 산업 기술을 통해서 게임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발전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게임 자체 기술만으로 볼 때는 이미 이제 인공지능까지 이미 들어가 있고 특히 이제 VR, AR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현실과 가상의 경계선이 이제 모호해지는 단계까지 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인간과 캐릭터의 그 경계선이 저 플레이어가 정말 인간인가 사람인가 하는 게 좀 애매해지는 그런 단계까지 이미 진입하고 있다는 점이 좀 그걸 기술적인 이제 진보입니다. 혼합 현실이라고 부릅니다. 믹스드 리얼리티, MR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VR이라고 하는 건 버추얼 리얼리티, 아예 가상 현실을 만들어서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고요. AR은 어구먼티드 리얼리티, 그러니까 현실에다가 뭔가를 덧붙여서 증강시키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네. 자, VR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래서 007 가방을 준비했습니다. 007 가방이요. 007 가방이요?
고글을 머리에 네. 쓰고요. 그대로 잠깐만 계시고요. 네. 무서운데? 여기 어디예요? 무서워! 네네, 제가 잡겠습니다. 이거 바로 앞에를 보시고. 저 앞을 보세요. 앞을 보세요. 이건 가상현실이야. 가상현실이야. 땅이 움직이는데요? 아니 정문 씨가 의외로 겁이 많네. 아니, 언제 가상현실에서 이렇게 중력도 바꿀 수 있었나요? 저 화면에 맞춰서 조금만 밀어주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 제가 원래 바이킹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꺼주세요! 살려줘. 손을 못 놔.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 아, 눈앞에 지금 제 손, 이게 바뀌래. 오. 와, 이거 진짜 신기해. 자, 준비되셨나요? 내 손이 다른 손이 있어요. 시작을 네네.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어디야? 우리 야야야. 열심히. 야야야야야. 야야. 야야. 아, 근데 야야야는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세다. 왠지. 여기 하방에서 날. 그래? 운동 좀 하게 되는데. 민어! 맨날. 우리가 모니터를 봤지만 저 안에 세상을 알 수가 없으니까 임 기자님이 오버를 하는 건지 실제로 이런 건지. 난동을 부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문 씨는 어땠어요? 제가 원래도 실제로 바이킹을 잘 못하거든요. 전 그게 이때까지 제가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는 그 기분이 싫어서 그거를 못 견뎌서 못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냥 보이는 게 문제였다는 걸 지금 오늘 처음 깨달았어요. 아니, 실제로 떨어지지 않는데도. 네, 그냥 저는 두 발로 서 있는데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같이 멀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좀 높아지면 예.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멀미 안 나지 않을까요? 예,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교수님처럼 그런 분들을 위한 치료용 VR도 있습니다. 아, 정말요? 예, 지금 이미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거미에 대한 공포심에 있는데 그거 저도 있어요. 그러신가요? 그러면 거미. 이제 처음에 보일 때 이제 거미가 멀리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 익숙해지면 거미가 조금 더 다가오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손 위에 올라오고 쭉 이렇게 기어다. 그럼 계속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까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를 들어서 거리가 가까워지면 두려움을 느끼면 멈추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가 식으로- 멈출 수 있다. 예, 그래서 그런 그렇게 것들을 치료를 그래서 거미가 그렇게 공포스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이런 예. 것들을 이제 익숙하게 만드는 거죠. 저는 환공포증이 있는데. 그래요. 근데 그런 것 환공포증. 아니 근데 그왜 그게 공포라는 게 그게 어떤 실제로 공포인가요? 검색해보면 나오는데 그 예. 검색하면 멀미도 또 안 그 하시고. 이미지가 떠서 검색을 안 해요. 땡땡이 무늬 같은 거. 예. 때문에 화가 나고 실제로 심리적으로 저는 되게 힘들어요. 네, 이런 것도 과장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VR로 나중엔 치료가 지울 수 될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구멍의 개수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컨트롤이 되는 거죠. 그만 얘기해. 이거 넘어가도록 하죠. 네, 그만 얘기해. 예, 죄송합니다. 드라마도 요즘 최근에 있었잖아요. 최근에 그 아람브라 공전 드라마를 보면은 그 주인공인 현빈 씨가 콘택트 렌즈를 딱 끼면은 갑자기 AR 게임 세계로 접속을 하면서 막 갑자기 막 몬스터들이 달려들고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은 지금은 사실 저희가 이따만한 VR 고글을 쓰고 게임을 했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게임 세상에 접속하는 것도 가능해질까요? 콘택트 렌즈는 사실은 이제 드라마니까 가능한 이야기고요. 그래요. 허구가 약간 있고.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아직은 지금 기술은 그 정도는 안 되고 오히려 VR 고글을 콘택트 렌즈 크기로 했다가 이렇게 너무 무거워서. 그것보다는 그 발열 문제도 좀 있어요. 그 전자기기잖아요. 그게 집적되면 집적될수록 열이 많이 나는데 그런 발열 문제도 있고 해성도 문제도 커요. 콘택트 렌즈 안에 있는 영상들이 네. 충분한 해상도를 갖고 실제처럼 보여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정말 세밀해야 되거든요. 그죠? 우리 눈이 4K죠. 그래서 그거를 따라가죠. 만족시켜 주려면 아직까지 기술적으로는 뭐 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배터리 문제도 있습니다. 이거 배터리를 어디다 연결할 거냐는 거죠. 뭐 생체 전기를 뭐 빼서 쓸 건지. 그러니까 아직은 드라마가 좀 더 앞서갔다. 이렇게. 렌즈를 이쪽에다 무거운 렌즈를 끼고 이쪽에 무거운 배터리를 끼고 그럼 VR이네.
달라질 게 없네요. 혹시 첨단 기술을 통해서 불가능했던 일이 현실에서 좀 가능해진 그런 일도 있나요? 게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게임과 VR을 결합하면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미국이면 미군이 도입하고 있는 게 전쟁 어떤 시뮬레이션 이런 형태입니다만 처음에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던 군인들 같은 경우에 전쟁터에 투입되면 극도의 공포 상태, 막 폭탄이 터지니까요. 어쩔 줄은 몰라. 예, 근데 그걸 이제 VR 기기를 쓰고 미리 그걸 체험을 시키는 거죠. 그건 과거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경험들이고요. 그럼 예를 들면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예, 전쟁 자체가 없는 게 네. 제일 행복하죠. 그다음에 의료용 VR 같은 경우는 그 생체 정보를 다 집어넣고 미리 가상으로 실험을 이제 수술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혈관이 어떻게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실제 리스크를 환자의 데이터 예, 그대로. 데이터를 스캔해서 그리고 그 예를 들면 그 종양이 어디에 있고 그래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 부위를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수술 후에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 좀 감소시킬 최소화할 수 있는 있어요? 거죠. 네. 예. VR, AR 같은 경우가 이런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유용한 게 뭐냐면 안전사고 같은 경우는 경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안전사고는 당하지 않으면 모르는 사고들인데 이런 것들 미리 경험할 수가 있게 그런 산업 측면이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 측면에서도 이런 것도 있어요. 지진이 막 나는 상황이 그렇게 살면서 몇 번 있을까요? 네, 저는 일본에 가서 그 지진센터에서 한번 체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실제 집이 있어요. 그 방 안에 들어가면 경보가 울리면서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심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흔들렸어요. 아무튼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해주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훈련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걸 그 커다란 기계로 만들려면 굉장히 비싼데 그쵸. VR로 하면 간단하게 네. 이게 게임 콘텐츠가 기술을 만나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미래에는 어떤 게임 산업이 어디까지 좀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으세요? 과거에 우리가 어떤 VR이나 이런 기기가 나오기 전에 게임을 보면 기계하고 인간의 게임이 이제 주류를 이루었었죠. 온라인 게임이 나오고 VR이 나오면서 다수의 인간과 다수의 인간의 게임 뭐 이런 형태로 좀 변화가 된 거고요. 미래 사회에 가면 기계와 인간이 섞여서 하는 게임, 현실인지 가상인지 구분도 안 되는 게임. 채팅창에 욕을 쓰면 그러면 인간입니다. 아니죠. 아니 그것도 그건 학습하면 학습하면 되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아니 그럼 나는 기계한테 욕 먹고 게임 해야 돼? 안 돼요. 인공지능 윤리적인 측면에서 안 돼요. 이런 거 이건 가르치면 허용할 안 수 돼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공간 또한 가상이나 현실이나도 그 구별이 없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게 진짜 이 AR 같은 경우에도 저기에 있는 게 어디까지 가상이고 어디까지 현실인지 구별 안 되는 상황이 와버리는 거죠. 이런 영화에서 이제 레디 플레이 원 이런 영화에서 주인공이 완전히 가상의 세계에 사는 이런 어떤 그 스토리 설정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현실적으로 이제 조만간 가능할 겁니다. 그 지금도 영화에 보면은 이게 실제로 찍은 건지 CG로 맞아요. 나중에 붙인 건지 알리타도 그렇더라고요. 예. 최근에 개봉한 알리타 역시 그런데. So you must be from up there. Sense of evil. 자, 다방면으로 좀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e스포츠. 사실 한국이 종주국이라고 항상 자랑스러운 네. 어떤 그런 비슷한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 스타크래프트가 가장 유명했죠. 우리나라가 이제 e스포츠라고 하는 장르를 만들어낸 것과 마찬가지의 현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블리자드라고 하는 회사가 만든 게임이지만 정작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전략을 고안해내고 이러면서 스포츠 경기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건 우리나라인데 요즘에는 중국에게 따라잡히고 있습니다. 아, 따라잡히고 있는 건가요? 한편에서는 이미 추월당했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는데 근데 왜 요즘에 스타크래프트 1 자취가 이제 아예 보이질 않더라고요. 네, 좀 많이 시들었죠. 그리고 원 자체를 하고 있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 스타크래프트가 2로 넘어가면서 한국이 좀 소외받은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많은 안 좋은 일이 겹쳐서 일어나서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 사실 스타크래프트는 하나의 문화예요. 저도 네. 열심히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대학생 때 그 추억으로 남아있는 그래서 지금 다시 하고 싶어도 왜냐면 제가 그 다녔을 때 그 PC방 사장님이 온라인 프로를 안 틀어놓고 YTN을 틀어놓고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PC방 출신에서 앵커가 나왔다. 아, 정말요? 원래는 게임 채널을 틀어놔야 되는데 PC방 사장님이 뉴스를 틀어놨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릴 그 정도인데. 스타크래프트가 원이 나오고 나서 확장팩으로 이제 브루드워가 나왔을 부드러워요. 브루드워가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황금기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게임의 이제 중심축이 이제 롤이라든가 배그라든가 이렇게 넘어갔는데 지금 중고등학생들은 스타크래프트를 민속놀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는 제기차기. 한 10년 뒤에는 제 생각에는 설이나 추석 때 명절 때 모이면은 다들 윷놀이예요? 윷놀이 대신에 스타크래프트 하러 갈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민속놀이라고 부르는 게 당연한 게 스타크래프트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태어났을 때 스타크래프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박물관에 가면 빗살무늬 토기 옆에 이제 부드러워 CD가 있는 부드러워. 거. 부드러워요. 그렇다면 성공한 게임들에는 좀 성공한 법칙? 게임의 네. 법칙 같은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시나리오, 그래픽 또는 뭐 캐릭터에 대한 디자인, 캐릭터에 대한 뭐 성격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인 그걸 다 이제 아우러서 뭐 통칭해서 이제 게임성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게임성이 뛰어난 게임이라는 게 하나가 중요한 전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 게임의 운영입니다. 네. 게임은 결국에는 하나의 살아있는 세계를 이제 만들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게임이라도 예를 들면 서버가 다운이 돼버리고 하루에 뭐 한 5번 다운되면 유저들 다 떠나버립니다. 게임 하나 그 자체의 어떤 퀄리티, 그다음 게임 운영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안정성 이 두 가지가 다 결합이 돼야 되는 거죠. 사회 문화적인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스타크래프트가 결국에는 경쟁하는 게임이에요. 그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네. 얼마나 자기가 그걸 남보다 나은 결과물을 내는가.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경쟁적인 교육 시스템하고 닮아 있는 면이 있습니다. 훈련이 됐다 보니까 그런 게임을 잘하는 게 쾌감을 주고 자랑스럽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특히 잘하는 것 같아요. 게임 어떤 자체에 대한 관심은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게임 산업 전반으로 보면 좀 암흑기를 겪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암흑기라고까지는 지금 말할 수 없는데요. 전반적으로 게임이 우리나라 이제 전성기를 좀 지나고 있다라는 굉장히 이제 불안한 상황인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한국이 특히 이제 온라인 게임일 때는 뭐 압도적인 1위였는데 근데 그게 이제 중국이 추격해 오면서 그 경쟁력의 격차가 이제 줄어들고 있고 최근에 이제 롤이 나오고 그러면서 판이 좀 엎어진 측면이 좀 있고요. 스마트폰 기반의 그런 모바일 게임에서는 이제 한국이 1위라고 말할 수 없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지금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이제 그런 어떤 모바일 게임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 문제 때문도 이 매출이 어마어마하죠, 중국은. 예. 근데 매출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중국이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해왔던 캐치업 전략을 잘 활용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한국 게임들을 다 모방을 했었거든요. 한 번은 이제 카트라이더를 어떤 회사에 가서 모방한 게임을 봤어요. 자기들이 내부 개발할 중인 게임을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가봤더니 그게 카트라이더예요.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그래서 아니 시점이나 이게 다 똑같은 거 같은데요라고 했더니 그 창업자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기만 해도 아직은 이제 그런 카피 수준이 좀 떨어졌던 게 카트라이더에서 바나나를 던지면 차가 확 미끄러지잖아요. 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나가 그냥 서 있어요. 길 안에, 길 앞에 이렇게 그냥 서 있어요. 기둥처럼.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이제 회장한테 한국의 카트라이더는 바나나 껍질을 이렇게 던지면서 공격용 무기로 쓰는데 여기는 기둥처럼 왜 서 있나요? 그랬더니 굉장히 무안해하면서 개발자에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이제 엎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제 중국의 게임들을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참고하는 상황까지 좀 이르렀으니까요. 그게 자본력 때문이기도 할까요? 그런데 정부가 이 게임은 도와줘야 됩니다.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규제를 얼마든지 또 들이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클 수가 없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까지 그런 식으로 게임을 만드는 거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기기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자본 이야기를 좀 해버리면 자본력의 승부라는 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자본의 승부조차도 전략의 이슈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전략이 없었던 겁니다. 어떤 산업이든지 너무 강하면 굉장히 오만방자하게 되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영원히 못 따라라는 그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어떤 경각심이 있었다면 한국 게임사가 먼저 나스닥에 가고 먼저 홍콩 증시에 상장하고 그래서 그걸 자본을 가지고 거꾸로 중국 회사를 M&A 할 수도 있었어요. 우리가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규제 이슈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2010년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규제가 굉장히 많은 규제가 생겼고요. 대표적인 게 셧다운. 네, 그럼 먼저 셧다운제가 어떤 개념인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곽덕이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과학 덕후 곽덕이입니다. 셧다운제 들어는 봤는데 어떤 건지 아리송하시죠?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겁니다.
2010년 게임에 중독된 중학생이 어머니와의 다툼 끝에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자 게임 중독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됐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전면적인 셧다운제를 주장하면서 2011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에 과몰입하는 것을 막고자 시행된 제도이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하지 않은 행정 편의적 규제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데요. 분명한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e스포츠는 종합예술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과학 덕후 곽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스운 정말 해프닝이 생긴 게 그때 누군가 이제 프로게이머가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미성년자였거든요. 아, 저도 네. 기억나요. 밤에 10시인가 되니까 아, 저 게임 못하는데 라고 하는. 그러니까 막 외국인들은 아유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냐 왜 나가냐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죠. 대회 중에. 네. 대회 중에 결국에는 그 시간 제한이가 신데렐라가 된 거예요. 그 집에 가야 되는데 엄마가 기다려요. 계모가 기다려요. 유리구도 하나 남겨놓고. 네, 나는 남겨놓고 사라지니까 로그아웃을 시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황당한 상황도 벌어졌었죠. 네, 설명을 좀 들어봤는데 그럼 게임 종주국인 우리나라의 위험이 흔들리는 이유가 이 셧다운제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셧다운만은 아니고요. 셧다운도 거기에 이제 공헌을 했던 건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셧다운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왜냐하면 16세 미만 청소년은 무능력자로 분류가 돼요. 금치산자라든가 한정치산자라든가 온전한 성인으로서의 권리를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속하기 때문에 이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셧다운제라고 하는 거를 실행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나버려서 이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무능력자에 대한 어떤 조치다. 근데 사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좀 당장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사실 솔직한 어른의 어떤 마음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가 좀 그런 게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부모들이 자기의 권리가 무엇인지 하는 의식이 없는. 그러니까 이게 선진국과 후진국에 비교해 우리는 그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만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선진국에 갈수록 게임에 대해서 탄압하거나 규제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정보를 주고 그 정보를 가지고 부모가 판단하게 하는, 부모가 시킬 건지 말 건지는 부모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반대로 셧다운처럼 이런 국가, 즉 정부가 법적인 어떤 제재를 가할 경우에 오히려 학부모들은 반발하는 거죠. 그건 내 권리라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학부모가 해야 될 걸 정부나 국가에 요구하는 거죠. 왜 내 자식을 돌보지 않느냐는. 좀 이렇게 막아달라. 네, 막아달라는 거죠. 그걸 법적인 제재로 해서 막아달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 우리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런 어떤 강제적인 어떤 법적인 제재보다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그들 부모가 판단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해야 판단이 좀 되는 어려운 거죠. 것 같긴 해요. 예. 더 좋은 방법은 제가 그냥 경험적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부모가 게임을 굉장히 나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게 지금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부모님들도 좋아하시는 게임 있잖아요. 네. 같이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게임이 시간을 먹는다 또는 공부할 시간을 뺏는다 이게 아니라 아이들과 부모들 간의 친밀감을 높인다. 민속놀이를 통해서. 아,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게임에 대한 철학이라고 할까요? 생각이라고 할까요? 개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다시 정립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그냥 다 게임은 좀 약간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게임은 좀 이렇게 하는 게 결국 중독 때문이 그런 게 아닌가. 근데 이 중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즐겁기 때문에 중독이 일어납니다. 근데 즐거움을 주는 거를 우리가 막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맛없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재미없는 것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면 사는 즐거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근데 측면에서 그게 어른은 통제가 되는데 아이들은 좀 통제가 어려운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본적으로 어떤 사회 문화적인 어떤 배경을 뭐가 있냐면 게임이라는 게 학습에 방해된다는 전제가 있어요. 이게 가장 강력한 그 근질이네요. 네. 게임이 중독이냐 아니냐 또는 게임이 아이에게 이롭냐 해롭냐의 가장 그 근본적인 전단계 이야기예요. 게임을 통해 성적이 향상되면 이건 부모가 매를 들고 아마 게임을 시킬 거고요. 게임 3시간 해!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게임이라는 게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을 뺏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게임을 그 길을 쓰고 막으려고 하는 거고 그거를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명분이든지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죠. 중독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게임을 결국 밀어내려고 하는. 예전에 좀 오래된 기사인데 몇 년 전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중학생인가가 뭐 안 좋은 얘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가 있었는데 그때 유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엄마는 내가 전화기만 들면 게임하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냥 전화기만 들었을 뿐인데 그러니까 사실 좀 어른들의 어떤 오해나 그런 시각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거꾸로 이런 농담도 네.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내가 책만 읽으려고 책만 펴기만 하면 치킨 시킬 거냐고 물어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치킨 시킬 때 말고는 전화번호 이거 뒤질 때 말고 책을 안 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모범이 돼야 된다고 네. 하는 이런 뼈 아픈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뭐 게임을 한다고 해서 성적이 뭐 떨어진다거나 오른다거나 뭐 약간 저는 상관이 그렇게 많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를 보면 공부를 아주 잘하는 친구부터 못하는 친구까지 되게 넓어요. 게임을 네. 좋아하는 친구들. 그래서 별로 공부랑은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도 있는 거죠. 내 아이가 지금 게임을 안 하고 공부를 3시간을 더 하면 더 성적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 우리가 일주일에 공부를 뭐 몇 시간 하면 성적이 좋아지고 뭐 그보다 좀 적게 하면 성적이 낮아지고 그런 거야? 아니에요. 효율에 대한 문제거든요. 결국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시간에 집중해서 얼마나 잘했느냐의 싸움이 성적이지 이게 뭐 공장에서 뭐 3시간 했냐, 5시간 했냐, 뭐 이거는 아닐 수 아닌 있죠. 거죠. 그리고 게임이 다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근데 사실 게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저희 아들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게임이 주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요거는 안 봤으면 좋겠네요. 네. 게임이 여러 가지 효과를 주는데요. 그중에 이 라프코스터라고 하는 연구자가 쓴 재미 이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왜 사람들은 게임을 즐기는가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요. 네. 재밌는 내용이 장애물이 생기면 그 장애물을 어떻게 뛰어넘든가 해결할 것인가, 극복할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하면서 점점 이 지능이 발달하게 되고 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런 식의 장애물을 뛰어넘으면서 어딘가를 성장해 나가는 것이 또 도덕적인 가치를 배양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 게임이라고 하는 가치까지? 게 네, 이게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게임이라고 하는 건 그런 훈련이라든가 어떤 아니, 여러 가지 효과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게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이용해 가지고 게임 기반의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었어요. 그래서 게임 기반 학습에서 이제 G-러닝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게임을 통해서 학습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도 있더라고요. 예. 네, 근데 프로그램. 결국에는 성적이 올랐는가를 저희가 한 3년 정도 체크를 해봤어요. 네. 분석을 해봤는데 올라요. 오. 특히 이 중위권 학생들, 중하위권 애들이 아주 놀라울 정도로 한 더블 스코어로 뛰고요. 애들이 교과서가 애들에게 자극을 못 주는데 게임이라는 재미 요소를 넣어버리니까 미친 듯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봤는데 영어 숙제를 게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게임을 해서 포인트를 얻어서 그 포인트로 또 뭘 사요. 아이템을 사듯이. 네. 그러니까 거기에 애들이 꽂히니까 그럼 아니 영어를 게임으로 하면 네. 이렇게 뭐 이걸 쓰면서 F, E, C 뭐 이런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단어를 맞춘다는 그건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거고요. 근데 저는 실제로 이제 어디까지 해봤냐면 한국 애들하고 미국 애들하고 한 서버에서 연결시켜서 한번 쉽게 해봤어요. 학교 애들이 수업 시간에. 좀 더 복합적인 거구나.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특히 영어를 쓰면서 수학을 공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그렇게까지 되면 애들이 그 이제 헤드셋을 다 끼우고 하니까 영어로 대화하면서 수학 문제를 같이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바나나가 몇 개가 필요하고 이걸 어떻게 나누고 이걸 다 지끼리 토론하면서 가는 거예요. 제 연구실에서 로봇을 연구하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네. 전공은 게임 프로그래밍이었어요. 게임 프로그래밍 하는 친구인데 정규 그 학교를 나오지 않고 영어 수업을 그렇게 많이 안 받았거든요. 정규 교과 과정을 밟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 외국에 나가고 세계 로봇 대회에 나가고 하는데 옆에 있는 외국 애들이랑 말을 진짜 잘하는 거예요. 너 영어 어떻게 배웠니? 그랬더니 게임으로 배웠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그 게임 무비들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게임들은 그 자기가 대사를 고를 수가 있어요. 네. 상황을 고를 수가 맞아요. 있어요. 네. 어드벤처 게임류는. 내가 어떤 대사를 치면 그거에 맞게 인공지능이 맞게 반응을 하면서 게임이 펼쳐지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영어를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게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게임하고 결합시키는 게임화라고 하는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게임을 하면 이제 어쨌든 머리에 좀 좋을까 안 좋을까 이런 걸 좀 고민하는 분들도 있는데 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이미 그것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신경과학 저널에 있는 나온 논문인데
게임을 하는 친구들과 게임을 하지 않은 친구들을 이제 서로 비교를 한 거예요. 시지각 학습 능력이라고 있는데요. 이 전두엽 특히 예. 고급 인식을 하는 고급 판단을 하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게임을 하는 친구들의 활성화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MRI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뇌의 어느 부분이 잘 활성화돼 있느냐 정도이지만 유추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게임을 많이 했던 친구들은 순간적인 판단력과 순간적인 인지력이 굉장히 발달돼 있구나. 결정장애를 발휘했다가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네요. 저 엄청나게 많이 연습을 해본 거잖아요. 빠른 판단과 빠른 선택을. 지금까지 얘기를 해보니까 어쨌든 게임에 대한 좀 긍정적인 효과를 좀 많이들 언급을 하셨는데 다시 우리나라의 어떤 e스포츠 산업을 좀 부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요소로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플레이어 선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장, 그다음에 구단, 중계방송 같은 방송 또는 IP, 컨텐츠 이런 어떤 우리가 5가지 정도 요소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볼 때면 이제 5가지 요소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IP, 게임 IP면 우리가 이제 현재 이제 국제 대회에 가 있는 한국 게임이 없기 때문에 한국 게임을 어떻게 그런 어떤 e스포츠 종목으로 넣을 건가. 그다음에 좋은 경기장을 만들 것인가. 트위치라는 방송이 이제 미국에 있는데요. 네. 우리가 그런 방송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 현재 이제 또 e스포츠 약점이 이제 아마추어 리그가 우리가 약하다는 측면이 있는데 대중적인 아마추어 리그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직장인 리그 같은 것도 있고. 필요합니다. 직장인 리그도 필요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e스포츠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스포츠도 엘리트 체육. 이럴 때 이거하고 유사한 패턴입니다. 네. 잘하는 선수 몇 명으로 결국에는 이 산업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미 그런 어떤 소수의 엘리트 몇 명이 끌고 가기에는 산업 규모가 너무 이제 커버렸고요. 생활체육으로 가듯이. 예, 그래야지 그 저변에 이제 풀뿌리가 이제 다져지면서 올라와야지 위에 이제 선수들도 강해지는 거죠. 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 우수한 선수들을 그냥 스카우트 해버립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 뭐 야구 선수들을 뭐 메이저리그에서 스카우트 하듯이 최근에 중국에서 거액의 연봉으로 바로 스카우트 해버리기 때문에 결국엔 이번에 팔렘방? 결국에는 팔렘방에서 했던 게 결국 중국이 우승을 했습니다만 그 배후에는 코치하고 선수진이 상당수 한국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 국기를 달고 우리나라 선수와 코치가 나가는 거예요. 네, 배드민턴 탁구처럼. 예, 그래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e스포츠도 이제 결국에는 산업적인 것들 기반이 좀 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엘리트 체육 또는 게임에 대한 중독 또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또 너무 긍정적인 맹신 이런 것들을 다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그냥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빨리 어렸을 때부터 습득하는 거죠. 이를테면 조기리그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유소년 리그. 네.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체육 특기자가 있어요. 축구를 너무 잘해요. 이 친구는 뭐 다른 거 안 시키고 그냥 축구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너 축구 하나 잘해갖고 너 인생 이제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많은데 왜 게임을 잘하는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그 재능을 보이는 친구들은 왜 그래 너는 게임 잘해 이렇게 해봐 라고 안 해주느냐는 거죠. 축구 같은 경우는 유소년 리그도 있고 야구도 리틀 야구단이 있고 이런 건데 게임은 뭔가 그런 부정적인 면 때문에 좀 위축돼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성적 위주, 학벌 위주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상황과 맞물리면서 그런 인식이 좀 더 굳어진 것 같아요. 게임 하나로 성공할 수 있는 예들이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럼요. 그 프로게이머들 우리 많이 봤는데도 아직도 이러고 있다라는 건 좀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게임에 대한 양성화를 시키는 게 해답이지 누르는 게 해답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좀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아이들이 게임을 그렇게 못 벗어나고 계속 반복적으로 즐기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요. 못하게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네. 게임 말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 환경이 좋다거나 레포츠를 즐길 수 있다거나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 활동이 있다거나 재밌는 이렇게 게 즐길 게 없다는 거죠. 많으면 네, 그러면 게임 아니고서도 여러 가지를 할 텐데 어디에 위험하니까 나가지 마라 어디랑 뭐 누구랑 놀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건 게임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용돈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사실 PC방 말고는 거의 없어요. PC방이 얼마나 싼 취미인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걸 잘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지 하지 말자고 하는 거는 맞지 않는 방향성이라고 네,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e스포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e스포츠 산업에 대한 한 줄 평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해주세요. e스포츠는 미래입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e스포츠가 인간의 게임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삶에 얼마만큼 이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미칠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게임에 기반을 두고 있는 e스포츠라는 것은 미래다. 결국에는 인간의 어떤 미래이다 또는 인간 사회의 미래이다 이렇게 미래다. 이야기할 수 있죠. 저는 e스포츠는 새로운 인맥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기존에는 내가 누구를 알고 지냈느냐를 다 직접 만나서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SNS를 하듯이 아이들은 게임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고 전 세계에 또 친구를 두고 있고 하니까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인맥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이 게임은 다음 생이다. 라고 하고 싶어요. 이번 생은 틀렸어.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생은 어디냐? e스포츠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제가 게임인 만큼 제가 좋아하는 게임 오버워치에서 한 캐릭터의 대사를 조금 변형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게임을 하면 이겨야지. 이제 뭐 디바라는 캐릭터가 하는 그런 대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 게임이라는 거, e스포츠라는 게 결국에 미래에 올 산업, 그러니까 이미 와 있고 점점 더 커질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산업에서 얼만큼 역할을 해낼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게임처럼 산업에서도 게임을 하면 이겨야지. 네. 게임은 미래이자 인맥이자 다음 생이고 이겨야 된다까지 오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전 국민이 과학 덕후가 되는 그날까지 과학의 참재미를 선사하는 속닥속닥 미래 접속 4.0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생존 본능. 사랑. 세상이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 변하지 않는 거. 교육 제도가 아닌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것이고 그 가르침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동의. 교육은 결국 재미있게 가야 되는 렇게 생각하고 있어요.